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앞에 글자가 틀렸는데요. 제럴드 라우입니다. 라우의 한눈에 보는 기원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책은 신학책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과학적인 내용, 용어가 이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는데도 어렵고 이 말이 무슨 말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록 1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딱 접으면 여기에서는 6가지 기원에 대한 모델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찢어가지고 부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7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20페이지가 나오던데 그걸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줄이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17페이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방법은 PPT를 보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과학과 개인의 철학, 세계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철학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1장 무엇이 영원한가, 다르게 말하면 기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견해와 초자연적인 견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영원한 것이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세계관과 개인의 철학이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기원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1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과학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 휴거치는 과학적 결론에는 전제, 증거, 논리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증거인데요. 이 경험적인 증거는 우리의 오감으로 관찰, 실험에서 나타나는 증거, 명백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적인 증거를 실험에 나갈 때, 관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필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고 실험을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학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과학은 경험적인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세계관이나 개인의 철학, 연구자의, 과학자의 그 개인적인 철학이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원 논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가? 기원 논쟁에는 4가지 큰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큰 주제들의 모든 것들에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특정한 철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각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델의 범위입니다. 처음에 모델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에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관이나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 의미들이 다 있는데 가설, 이론, 법칙, 모델이라고 하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나는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겠다. 내가 어떤 모델에 치우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모델을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진화 가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화론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가설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 중에서 본인은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원의 변해의 스펙트럼은 있는가? 있다. 양 극단에는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에는 자연주의적인 진화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6인 창조, 젊은 지구 창조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변해가 있는데 하나는 유신 진화고 유신 진화도 세 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비목적론적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 그리고 젊은 창조론 바로 옆에는 오래된 지구 창조가 있다. 양극단에 네 가지의 견해가 있어서 합쳐서 6가지 견해를 다루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는가? 이렇게 6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자연주의적인 진화는 초자연적인 것은 당연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목적론적인 진화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유신 진화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이 우주를 인도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러나 목적 없이 그냥 창조해놓고 신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진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된 진화입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더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섭리와 신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화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된 진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의 개입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신이 자연계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개입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구 창조인데요. 이것은 신은 성경과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이 땅에 나타나는 과학적인 증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오랜된 지구 창조다라고 말하면서 일치주의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지구 창조인데요. 성경만이 정답이고 성경에 부합하는 과학적 관찰만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6가지. 처음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 그 다음부터는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3가지는 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신의 개입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 3가지는 이신론을 주장을 하고 밑에는 창조론, 위에 4가지는 진화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설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지적 설계는 무엇인가? 지적 설계는 이 모든 창조를 어떤 신이 자신의 지혜로 설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복잡성, 사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창조되어 있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지적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설계는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적 설계는 사실 진화론과 이 창조론이 같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오래된 지구 창조와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각 모델은 4가지의 기원을 다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기원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5페이지에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변화하는 우주. 우주는 변화한다,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증거로 적색 편의를 말합니다. 허블은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그 별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적색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발견한 후 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두 거리의 별을 관측해 본 결과 더 멀리 있는 별들에게서 더 긴 파장으로 편이된다는 사실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허블은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에 있는 빛은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나
빛이 점점 멀어지면 적색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관찰해 보니까 점점점 붉은색으로 적색으로 편이되는 것을 관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주가 변화한다, 팽창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는 전자기파와 그 온도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원인과 결과로서 관련이 있다. 우주를 탐지한 결과 이런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매우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를 팽창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빅뱅 이론을 설명을 하죠. 제일 처음에 있다가 빵 터지면은 그 터지면서 그 속에 있는 빛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빛의 온도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에 퍼져 있는 이 빛의 온도가 일정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이 온도들이 마이너스 270도로 균일하게 온도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은 한순간에 폭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변화하는 우주와 그리고 빅뱅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빛의 요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주에는 가장 가벼운 세 원소인 수소, 헬륨, 리튬과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 원소들이 현재와 같은 구성비로 형성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어떤 학자는 9대1, 어떤 학자는 3대1로 설명을 하던데, 그 비율이 지금도 여전히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모델은, 방법은 빅뱅 이론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론의 일관성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관측된 결과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그리고 아원자 입자들의 조성 비율 역시도 빅뱅 이론과 일치한다. 모든 관측된 이론이 빅뱅 이론을 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미세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모든 우주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물리상수. 자연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네 가지 힘인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은 상호 비율이 원자, 화합물, 별,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데 정확하게 필요한 수준에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 외 26가지 상수들 역시 각각의 값과 또 각 값 사이의 비율 모두가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수준의 값만큼만 가진다. 모든 우주에 있는 상수들이 정말 정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조건입니다. 우주 역시 겉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없고 임의로 맞춰진 것 같지만 그 값들 사이에도 매우 정교한 균형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주의 팽창 비율과 우주의 균일성을 조절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보는 다양한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한다.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낸다. 우주의 균일성에서 우주가 지금보다 조금 더 균일했다면 은하, 별들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보다 조금 덜 균일했다면 더 많은 거성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조건입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우리 태양계는 생명을 위해 적합한 특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은하 가운데 나선형 은하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은하 중 한쪽 팔 부분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이다. 또한 태양계가 생명의 필수적인 매우 유리한 조건이 있다. 첫째, 태양계에는 하나의 중심 항성이 있다. 둘째, 태양은 중간 크기의 항성이다. 셋째, 금속이 풍부하지만 중금속은 적어 그 독성으로 생명이 위협받지는 않는다. 넷째, 태양계는 크고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포함해 그들보다 작은 행성들의 공정 궤도를 안정시키고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외에도 공정 궤도, 회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점, 지구의 크기 등
태양계의 모든 요소가 생명을 위해 아주 적합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우주가 단 1도 오차가 없이 아주 잘 조율되어 있는 상태임을 관측했고 그 증거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각 모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첫 번째는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이 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다. 이 우주에는 출발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비목적 명적, 그 다음에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가 그리고 오래된 지구 창조가 출발점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출발점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 빅뱅을 특이점으로 우주의 시작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일치주의와 비일치주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치주의란 말은 오래된 지구 창조를 말을 하는데 성경과 나타난 이 과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적 발견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6일을 창조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특정한 시간이라고 오래된 지구 창조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비일치주의자들은 나머지들인데요. 이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조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창조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 창조의 방법이나 시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견상의 시작점. 이것은 자연주의가 설명을 말하는데요. 그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특이점을 우주의 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시작점이 필요한데 사실은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데 뭔가 빵 폭발을 하려면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라고 설명하면서 다중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영향으로 우리 우주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겉보기나입니다. 젊은 우주 창조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실증적으로는 1138억 년이 우주가 생긴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젊은 지구 창조로는 그것은 겉보기 나일 뿐이고 약 600년에서 만 년 정도가 지구의 이 창조가 된 시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의 또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세 가지의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증거 해석에 따라 자연주의적인 모델, 초자연적인 모델, 그리고 이심론적인 모델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생명의 기원입니다. 이 부분도 페이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유기전구체를 보겠습니다. 밀러 유리 실험으로 기본 구성 단위인 단위체가 거대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무기물에서 쉽게 유기물이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소가 있을 때 모든 유기물은 빠르게 무기질 화합물로 분해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비록 유기물이 형성될 어떤 조건은 동시에 다른 유기물을 분해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밀러가 유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최초의 어떤 형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동일한 환경을 해보니까 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단위체가 거대 분자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연적으로도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는 산소가 결합됐을 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가능성보다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이 태초의 이 환경,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했던 이 환경은 사실은 반대로 가는 그 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이 실험으로 인해서 진화를 설명하기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반응입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생명체 내 각 단위는 효소에 의해 빠르게 결합한다. 그런데 효소가 없던 상태의 자연 현상은 반응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유용하게 잘 배열된 순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분해이다. 화학 반응은 대부분 가역적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보다 분해하는 과정이 대부분 훨씬 쉽게 진행된다. 사실 1번과 2번이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 생명이 효소가 있으면 정확하게 반응을 하면서 잘 형성이 되지만 자연 상태인 효소가 없이는 사실 무작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의 생명체가 나타나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협소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시세포입니다. 원시세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생명이 발생하려면 유기분자들을 격리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쿼세르베이트라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쿼세르베이트와 세포막의 차이는 크며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쿼세르베이트에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막으로 전환하는 순차적인 과정 역시 아직 제한된 바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세포도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포 이전에는 이 막을 형성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쿼세르베이트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세포막으로 이동되는 과정도 사실은 말하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한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포입니다. 세포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공장같이 정교한 분자장치이며 매우 복잡하게 융합된 체계이다. 이 세포는 반드시 에너지를 얻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식이 일어나야 한다. 간단한 세포라 해도 이론적으로 최소한 11만 3천의 염기쌍과 151개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자연 발생으로 설명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정보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코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포 내 정보는 코드화된다. 세포 내 정보는 DNA로 코드화되어 있고 RNA로 복사되어 단백질로 번역된다. 이런 코드 중 유전자 코드는 그것이 지닌 물리적 제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거의 이상적인 것이며 모든 생명체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모든 생명체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개체로부터의 독립. 매개체에 포함된 정보는 그 매개체와 독립적이다. 그래서 정보는 다른 출처가 필요하다. 무언가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정보는 그 매체의 물리적 형태나 출처와는 독립적이기에 그 출처에 대해 증거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포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뭐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자라나는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러나 이 세포와 이 정보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여기에 생겨났다라는 말은 어떤 다른 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출처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냐? 그 출처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했을 때 이 정보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것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화된 복잡성. 특정화된 복잡성은 정보 이론에서 새로 파생된 복잡성 이론이라는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복잡성이 특정화될 수도 무작위적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자연주의자들은 그 복잡성이 특정화될 확률이 매우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초자연주의자들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이것이야말로 지성을 가진 창조주의 개입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말한다. 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듯이 뭐 세포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놨을 때 이것이 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과학자들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초자연주의자들은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것 자체가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것도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특정화된 복잡성은 수학적으로 개념상 이렇게 확률을 따져보면 복잡하다는 것이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실제로 물리화학적으로 반응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도 복잡하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지적 설계를 말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탄생에 대한 나타난 증거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각 모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해석, 그 다음에 창조자들의 해석, 그리고 인도된 진화의 해석인데요. 첫 번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필연적인 것을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필연적이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단 말은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라는 말이고,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말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자들은 당연히 즉시 출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즉시 만드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래된 지구 창조는 138년이나 지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즉시 창조했는데 어떻게 즉시 창조되었느냐? 단세포로 즉시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방향, 이것은 신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낮은 확률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했다. 다르게 말하면 막 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확 나타나야 했을 때 신이 개입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어떤 신이 개입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방향, 이 목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그때마다 신이 개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에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연주의적인 원인 그리고 신의 개입,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종의 기원입니다. 이것도 8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의 기원, 어떤 증거가 있는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지필할 때는 고생물학과 지리학이 주요 증거였다. 20세기부터는 유전학의 새로운 분야가 진화이론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번째 증거는 분류입니다. 이것은 화석과 지층 연대를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연속된 퇴적암층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각각의 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개 아래층에서는 현재와 매우 다른 해양 생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반면 위층에는 현재와 유사한 생명들이 남아있다. 즉 위층으로 갈수록 현대, 밑으로 갈수록 고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육지 생물체가 해양 생물체보다 더 다양한 층에서 발견된다. 이 말은 해양 생물체가 더 오래되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지표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대를 바로 말할 수 있는 화석을 표준 지표 화석이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지표 화석이라 불리는 화석들은 주로 한 층에 존재하며 다른 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표준 화석을 포함하는 층은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순서에서 발견된다. 즉 표준 화석, 표준 지표 화석은 어디를 가든 동일한 층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화석만 발견되면 어느 연대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미리 잡아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대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화석은 직접 연대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며 상대 절대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화석을 발견했을 때 이 화석으로 연대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화석이 발견된 그 지층의 연대를 파악해서 언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층을 연대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평가와 절대 연대평가가 있는데 밑에 각 주에 있습니다. 상대는 각 지층을 비교해서 이것이 언제다라는 것이고, 절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해서 지층의 연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체와 도약입니다. 다윈은 단순한 형태의 화석은 아래층에, 복잡한 형태의 화석은 위층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어떤 진행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대부분 종이 화석으로 등장하고 사라질 때까지 종종 수백만 년에 이르는 기간 내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것을 정체라 부르고, 이때 종의 변화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을 도약 또는 도약 진화라 부른다.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니까 수백만 년 동안 화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정체라고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팍 바뀌는 이 순간을 발견하는데 이것을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측해 본 결과 마치 계단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관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종과 폭발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확 멸종한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이 발견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큰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새로운 정이 발견되더라. 새로운 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이 나타나고 쭉 가다가 새로운 정이 나타나고, 이것을 멸종과 대폭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리분포. 위지층에 있는 화석들은 종종 현존하는 생물과 매우 유사하며 대륙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공룡이 묻혀있는 화석층으로 내려가면 다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발견되는 화석층의 경우 똑같은 화석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판 구조론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일련의 증거 중 하나였다. 또한 한 지역 내에서도 다른 화석층이 다른 생물 붕괴나 기상 조건을 나타내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큰 화석이 없더라도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졌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 옛날에는 같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똑같은 화석들이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그런 흔적들, 그리고 그 시기에 기후가 어떠했는지도 그 지층과 이 화석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유전학입니다. 앞서서 이야기된 고생물학은 주로 기존 학문을 더 구체화했을 뿐 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방향으로 발전하진 못했다. 이에 비해 유전학의 발전은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선택은 뭐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은 자연이 자연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회색 가지나방과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를 설명을 하는데,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만 설명을 드리면, 갈라파고스에 핀치새라고 하는 한 종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유전학인데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예전에 과학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대립형질의 빈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대립형질이 있는데 이것이 뭐 밑에 시대는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작고 뭐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종합해보면 집단으로 살펴봤을 때는 1이 되더라. 다르게 말하면 대립형질은 변하지 않는다. 세대가 흘러가더라도 예를 들어 남자 여자 비율이 있는데 세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1대1이더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1이었는데, 대립형질이 1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진화를 설명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1에서 2가 되었다, 완전히 다른 게 생겼다는 말은 다른 형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연변이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계층으로 진화가 확 일어났다라는 말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저자는 그것을 반박하는데,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돌연변이는 사실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데 해로울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성 유전자, 척추동물의 항상성 유전자는 이 척추동물과 작은 별 말미잘, 사실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항상성 유전자가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진화가 맞다라고 말을 하고, 유전체의 복잡도,
너무나도 복잡하다. 이것을 진화로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발생상의 유사성. 즉,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보니까 척추동물의 배아의 유사성. 모든 척추동물을 보니까 태어날 때 거의 비슷한 배아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동일한 진화가 있었고 동일한 그 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척추동물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가 동일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 조상에서부터 진화돼서 분화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흔적 구조는 태화한 과거의 흔적 구조. 예를 들면 뭐 꼬리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과학이 계속되면서 태화된 흔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구조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드화되지 않은 유전자, 정크 DNA. 보니까 DNA가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되면서 없어지는 흔적들이지 않느냐라고 진화론자들은 말을 하고, 그러나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정크 유전자들도 DNA도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있어서 포유류의 항상성 유전자나 초파리의 항상성 유전자가 비슷한 것을 바라보면서 동일 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서열도 너무나도 비슷하더라. 그리고 공생, 상리 공생, 서로가 다른데 공생 관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공통 조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모델은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다윈주의 종합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주의적인 진화와 비목적론적 진화, 그리고 계획된 진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통조상을 발견을 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공통조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선택해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그 증거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다윈주의적인 진화는 인도된 진화, 공통조상은 인정하겠다. 처음에 조상이 동일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점진적인 진화와 자연선택은 말이 안 된다. 화석 기록에 보이는 도약, 갑자기 팡 도약된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 갑자기 팡 이 도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마다 신이 개입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인도된 진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와 오래된 지구 창조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큰 틈새가 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신의 철학 안에서 증거를 해석하고 유익한 자료들만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호미닌 이 말은 그 인류는 유인원에서 이제 사람으로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미니는 인간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대마다 용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미니드가 사람을 말했다가 나중에 호미닌이라고 말을 할 때는 호미니드가 이제 침팬지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이 용어만으로 뭔가를 보면 안 되고 각 시대마다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화석입니다. 화석을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에 더 가까운 화석이 발견되었고, 호모석들 호모사피엔스, 호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에 가깝고 그리고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형태도 발견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물입니다. 이 유인원에서 이제 사람이 된 그런 증거들로서 두개골의 형태와 크기, 점점점 사람이 되어가면서 두개골이 커지고 형태가 다르게 변화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도구의 발견. 처음에 도구는 이랬는데 점점 이 도구를 보면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때가 바로 인류의 기원이었겠구나. 이 종에서부터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 대 인간.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침팬지라고 말하죠. 보니까 이번에 염색체가
인간이랑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침팬지는 24쌍입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의 12번의 염색체와 13번의 염색체를 딱 합쳐보니까 우리 인간의 2번 염색체와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침팬지는 24개였는데 그 12번과 13번이 합치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3쌍으로. 그리고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DNA 안에 98.5%가 일치하는 것을 보니까 침팬지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창조와 이제 오래된 진화는 지적 설계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뿐이다. 유사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죠. 분자식의 연구입니다. 두 개의 진화 계통이 갈라진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이제 역추적해서 이것이 동일한 비율로 발생했다는 것을 역추적하다 보면 시기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모델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각이 있는 동물, 이건 자연주의적인 진화겠죠. 동물과 사람은 동일한 조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사람은 지각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목적론적 진화와 계획된 진화는 특별한 동물이긴 동물이다. 그러나 신이 개입해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동물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인도된 진화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것이 유인원이 쭉 가다가 신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창조, 오래된 지구 창조와 젊은 지구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유인원과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첫 번째 신학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고 6일간의 시간, 아담의 존재, 노아의 대홍수, 성경에 의해서 방식들이 다양해지는 그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자연주의는 모든 것들이 동물로부터 이렇게 발견됐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신론자들은 초월적인 도덕을 인정하게 되고 초월적 존재의 우리 초월적인 존재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의 존재는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는 유신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유신론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진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다윈주의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양육강식의 원리로 진화되고 이 사회도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네 가지를 증거들을 각 모델들이 해석하는 방식들이었고 차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증거가 설명이 필요한가? 모든 모델들은 모든 증거에 설명이 필요하다. 완전한 모델은 없더라. 각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공헌을 했는가? 신다윈주의, 자연주의와 비목적, 계획된 진화는 점진적인 진화와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거기에는 공헌했다. 비다윈주의 진화의 모델은 도약 진화, 갑자기 팡 생겼다는 것은 공헌했다. 그러나 점진 진화와 자연 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공헌을 했다. 오래된 지구 창조와 지적 설계는 비목적론적인 모델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공헌을 했다. 젊은 지구 창조는 사실 여기에 공헌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모델이나 어떤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지 않고 너거는 다 틀렸다. 과학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지구 나이 해석 방식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에는 공헌을 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각 모델이 더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확률 극복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주의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확률은 너무나도 빈약한데 그거는 필연적이다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확률을 극복할 만한 증거들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메커니즘 제시하기. 이 창조론주의자들에 가까운 여기에는 그냥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도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봐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원 논쟁의 핵심
과학의 정의,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과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학의 정의를 사용할 것인가? 실증주의의 부적합성. 다르게 말하면 이 과학만이 지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한둘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 창조론과 이 진화의 이 양극단은 과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의 객관성.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창조론자들은 과학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 계시가 있는데 계시 안에서 과학을 해석해야지 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과학을 정의하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 어렵다. 그럼 기원논쟁의 핵심.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투쟁. 다르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유신론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무신론적인 입장의 기원에 대한 입장을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제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너무나도 평평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교과서에 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론의 전환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 다수의 청중이 동의하는 과학이 그동안의 홈그라운드였다. 주도하는 쪽이 정답이었다. 지금은 무신론이, 진화론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신론자들이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완벽한 스펙트럼을 가진 모델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이것은 기원의 논쟁은 과학의 분야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분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일한 선 안에서 해석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